자, 이번 시간에는 춘향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춘향전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 정리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춘향전은 갈래를 보면 소설인데요. 고전 소설이라고 합니다. 고전 소설이라고 한다면 1894년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쓰여진 소설을 고전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쓰여진 것들은 이제 근대 소설, 또 현대 소설, 개화기 소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고전 소설의 특징을 몇 가지만 얘기하면 고전 소설은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적 주제를 많이 가지죠. 권선징악.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준다. 해피엔딩. 그래서 결말에는 주로 착한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다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주제를 결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은 대체로 성격이 평면적인 성격, 또 전형적 성격, 평면적이고 성격이 바뀌지 않는 거죠. 평면적이고 또 어떤 인물상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는 비현실적이고 우연한 사건, 비현실적이고 우연한 사건 전개 사건이 자주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춘향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전 소설 가운데서도 여기 판소리개 소설이라고 합니다. 판소리개 소설. 자, 판소리개 소설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 자, 판소리개 소설은 원래는 판소리였던 것이 소설로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소리가 먼저 있었고 판소리가 나중에 소설로 만들어진 것을 판소리개 소설이라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먼저 있어요. 근원설화라고. 그래서 춘향전 같은 경우는 연려설화, 정조를 지키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또 암행어사설화, 이런 설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설화들이 판소리로 만들어집니다. 판소리는 이제 뒤에 가짜가 붙어, 노래 가짜, 춘향가 판소리가 있고, 이 판소리가 이제 소설로 되면서 춘향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개화기의 신소설로 옥중화, 감옥에 피어 있는 꽃이다 해서 춘향이를 비유해서 옥중화, 아니 꽃이 아니라 화, 옥중화라는 신소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영화나 뮤지컬이나 창극이나 마당놀이나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춘향전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춘향전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석이 있다는 거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뭔가 지배층에 항거하는 그런 주제를 품고 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많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영화도 있죠.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지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선생님도 예전에 명절 때 보면은 이런 춘향전에 대한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것들을 자주 방송해줬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로. 판소리개 소설은 언제 이미 판소리가 있었고 소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구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원래는 못생긴 여자였는데 그 못생긴 여자를 박대하던 이몽룡이 나중에 개과천선해서 춘향이를 잘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판소리개 소설이란 용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둡니다. 자, 성격을 보면은 서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줄거리가 있다. 또 우리 고전 문학 할 때 많이 나왔던 해학적인 표현들, 웃음을 준다. 또 풍자적이다. 이건 풍자. 웃음을 주는데 뭔가 상대방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하게 만드는 그런 따뜻한 웃음을 해학이라고 하고, 풍자는 비판하고 상대방을 비꼬는 그런 차가운 웃음을 말하는 거죠. 이런 해학과 풍자가 작품 속에 잘 드러난다는 것도 판소리개 소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제재는
기본적으로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몽룡은 원래 양반집 도령님이에요. 양반. 남원골의 사또의 아들, 양반의 아들이고, 춘향은 양반과 기생 월매 사이에 태어난 그런 자식이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처음부터 사실은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당시로서는 그런 신분 차이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랑이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주제는 우리가 이 판소리기 소설은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주제를 표면적 주제라고 하고, 또 속에 나타나 있는 감춰진 주제를 이면적인 주제라고 합니다. 이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표면적인 주제는 춘향이 이몽룡과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변학도가 새로운 신간사또로 와서 자신에게 수청을 둘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사또의 명령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이제 신간사또 변학도의 생일날 처형당하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절개를 지켰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주제예요. 절개를 지켰다. 그래서 여인이 조선시대 유교적인 사회에서 여인이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바로 한 지아비를 섬기는 이 절개, 정절을 지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어떤 유교적인 관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여인의 정절을 또는 정절을 지키는 것을 예찬하고 있다. 여인이라면 당연히 한 남자만 지아비로 섬겨야지, 마치 충신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한 여인은 남편 한 사람만 섬겨야지, 남편 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두 사람을 사귈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뭐 재혼도 안 되고 평생 수절하면서 살아야 된다. 절개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자, 이런 당시 사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표면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안에 또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이면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춘향이 기생 딸이죠.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서자라고 하죠. 첩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신분의 제약이 있어서 양반이 안 됩니다. 양반이 못 됩니다. 신분적인 차이가 있어요. 조선시대의 신분 차이가 굉장히 엄격했는데 후기로 가면서 흔들리긴 했지만, 이런 신분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몽룡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결국 정절을 지킴으로 해서 춘향의 정성이 가득하여서 나중에 임금으로부터 정경부인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다, 아름다운 사랑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면적인 주제고요. 또 하나는 부조리한 지배층에 대한 서민들의 항거입니다. 춘향전에 보면은 나중에 암행어사 출도 장면에서 보면 많은 양반들이 저질렀던 폐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변학도도, 학정을 일삼던 변학도도 징계를 받게 되고, 이렇게 암행어사 출도로 인해서 춘향이도 구해지지만 백성들의 소원이 자기들을 수탈하던 탐관오리들을 벌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조리한 지배층에 대한 저항, 항거의식, 서민들의 의식이 또한 이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중적이다. 이 주제의 이중성은 판소리계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자, 운문체와 산문체 결합되어 있어요. 운문이라는 거는 노래죠, 노래와 글이 합쳐져 있다. 판소리계 소설은 원래 판소리였다고 했죠.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로 시작했기 때문에 소설로 정착이 되지만, 쓰여지지만 여전히 노래를 중간중간에 담고 있어요. 판소리를 보면은 노래를 부르는 광대가 있고, 또 북을 치는 그런 고수라는 사람이죠. 고수. 북 치는 사람이에요. 광대가 노래하는 걸 창이라고 합니다. 창. 그 다음에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안일이라고 해요. 안일이. 그 다음에 몸짓하는 것을 발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수가 북을 치면서 얼쑤 좋다. 이걸 추임새라고 합니다. 추임새. 자, 그래서 노래가 있고 말이 있어요. 노래와 말. 자, 소설에도 이제 광대가 노래하는 것처럼 운율이 맞는 뭐 3, 4, 4, 4 이렇게 글자 수가 운율이 잘 맞는 운문으로 된 내용이 있고 또 다 노래로 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이야기, 말, 어떤 소설 쓰듯이 글로 쭉 서술에 내려가는 산문체의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에는 판소리 이미 구전 문학이었고 노래였기 때문에 운문의 형식도 가져왔고 또 글로 쓰여지면서 산문의 형식도 가져와서 문체가 두 가지 문체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자, 특별히 언어 유희 이런 웃음을 주는 요소 중에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는 다른 말로 하면 말장난이죠. 말장난. 말을 재미있게 해서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다지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밑에 설명을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열거하고 또 대꾸, 짝을 이루는 표현들이죠. 또 반복, 과장 이런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고전소설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 시점으로 인해서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인데 작품 속에 자꾸만 개입을 합니다. 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서술자의 개입.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들을 하나하나 잠깐 볼게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아까 나왔는데 열거법. 자, 열거법은 어디 나오냐면은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 각 수령들이 황급하게 도망가는 움직임을 묘사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쭉 그들이 어떻게 도망가는지가 나열이 됩니다. 그 열거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운봉영장, 운봉의 수령이죠. 운봉영장이 어사출두를 눈치채고 이몽룡이 쓴 시를 보고 한 시를 딱 본 다음에 아 이거 불길하구나, 큰일이 났구나 눈치를 채고는 여러 관아의 담당자들 단속하는 부분에서도 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열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열거법이 등장을 하고요. 어떤 행동이 쭉 나열될 때 그걸 열거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대꾸법은 어사투의 한시 부분 거기 나오고요. 또 여기 예문이 있는데 부서지는 것은 검은고요, 깨지는 것은 북가장고라고. 자, 통사구조가 문장구조 반복되고 있죠. 부서지는 것은 검은고요, 그죠? 깨지는 것은 장고라 하면서 문장구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대꾸법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반복,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과장법은 실제보다 크게 혹은 실제보다 작게 표현하는 것을 과장법이라고 하죠. 달 같은 마패, 마패가 달 같다. 비유법도 사용됐네요. 달 같은 마패, 햇빛같이 번쩍 들어. 그러니까 아주 마패를 탁 움켜 들었는데 아주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마패가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언어 유희 얘기했죠. 언어 유희. 언어 유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만드는 언어 유희도 있고 동음 의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도 있고 또 소리가 비슷한 말을 가지고 동일한 소리를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말 순서를 바꾸어서 만드는 언어 유희도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는 하나 내려왔다. 자, 춘향이 엄마 월매가 거짓골하고 온 이몽룡을 춘향이에게 데려가서는 자,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자, 서방과 남방 방자가 비슷하죠. 그 동일한 소리를 반복해서 언어 유희, 말 재미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는 변학도가 춘향이에게 정절을 얘기할 때 네가 정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 정경부인은 기절을 하시겠다. 정절, 기절 이런 것도 동일한 소리를 이용해서 말소리를 이용 동일한 소리를 이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그 다음에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말 순서가 바뀌었죠.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해야 되는데 목 마르다, 물 들여라. 그죠? 이렇게 되는데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런 식으로 언어 도치 순서를 바꾸어서 또 언어 유희를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춘향전의 핵심 내용 앞부분 살펴봤고요. 여기서 영상을 하나 끝내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